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례 없이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산사태로 인해 주택 등에 매몰되거나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특히 산사태로 인한 사망이 경북 지역 전체 사망자의 60%를 넘으면서 이번 피해는 산사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야속하게도 폭우 피해가 심각한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에는 250mm 이상 비가 내리고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지역에도 30에서 1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득이 외출할 때는 개울가나 하천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곳은 피하셔야겠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부터 듣겠는데요. 먼저 안동의 박소영 아나운서,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곳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주말 사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북부 지역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번 비로 곳곳에서 산사태와 매몰 사고가 생겼고 예천 9명, 영주 4명, 봉화에서 4명이 각각 사망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예천군의 피해 상황은 특히 큰데요. 여러 마을이 산발적으로 침수되면서 현재까지 총 8명이 실종됐습니다.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에서 1명, 벌방 1, 2에서 2명, 효자면 백성리에서 1명, 은풍면에서 4명입니다. 특히 지난 15일 감천면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요. 마을 주민은 새벽 2시부터 빗줄기가 너무 강해 잠에서 깼다면서 새벽 3시쯤에 흙더미와 함께 폭포수처럼 물줄기가 마을 진입도로를 타고 쏟아져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벌방리 마을에선 현재도 실종자 가족이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한 윤 씨는 남편 이 씨 등 가족 2명과 함께 집을 빠져나오다 홀로 변을 당했는데요. 아들 이 씨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 원래는 전원이 꺼져 있었는데 어제 오후부터는 연결음이 한 번 울리고 끊어진다며 혹시 어딘가에 고립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감천면에 이어 14가구 주민 24명이 사는 효자면은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돼 마을 전체 주민 5분의 1이 넘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토사는 마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고 이제는 집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진흙등을 하나씩 뒤집는 작업을 벌여 어제 오후 3시 45분쯤 효자면 백성리에서 산사태로 매몰됐던 A씨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이 매몰돼 함께 거주하던 남편과 함께 실종됐고요. 현재 남편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소방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오늘부터 예천에서는 현재 2,000명이 넘는 군인과 소방 인력이 투입됐고 구조견 10마리와 드론 5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 보이고 있지만 경북 동해안도 모레 오후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울진을 제외한 경북 전역에 여전히 호우특보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30에서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 높으니까요.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말 동안 내린 비로 경북 동해안에서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제 오전 6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신광면 일대에서 높이 5m, 길이 10m의 산 경사면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토사와 돌들이 바로 옆 도로로 쏟아졌지만 다행히 지나는 차량이 없어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또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포항 여객선 터미널 포항 울릉 구간 여객선도 통제됐었는데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폭우와 관련해서 어제 포항시는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 인명피해 위험 대응 회의를 긴급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침수 위험 지역 등에 있는 주민들의 선제적인 대피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철저한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4도 높은 27도, 습도는 80%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함께 울릉도와 독도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반크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 바로 알리기를 목표로 사이버 외교관 교육, 역사 왜곡 시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울릉군과 반크는 협약을 맺고 홍보 자료를 제작해 글로벌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생태관광 중심 울릉의 가치를 발굴해 널리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울릉군은 독도 수호에 힘써온 반크와 함께하는 것에 깊은 의의를 둔다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반크가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울릉도 독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좋은정책 네트워크가 9대 대구시의회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입법과 정책활동 부진으로 시정 견제력을 잃었다는 평가와 함께 김정옥, 김재용, 육정미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조영태 간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 참여연대 간사 조영태입니다. 예, 대구 참여연대 좋은정책 네트워크에서 9대 대구시의회 의정 활동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방법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9대 대구시의회 그 의정활동 평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9대 시의회 1년의 평가 기간으로 두었습니다. 네. 작년 7월부터 이제 올해 6월 말까지 기간을 두었고요. 평가 항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조례 재개정 활동은, 그러니까 입법 활동은 어땠는지,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 행정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 수는 어땠는지, 이렇게 3가지를 설정했고요. 근데 이렇게 계량적 방법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좋은 5분 발언, 좋은 조례 등으로 주민복지, 지역사회 변화, 시정 경제성 등 이슈와 과제를 상대적으로 잘 반영했다고 평가되는 곳도 선정했습니다. 네, 자 평가 항목 3가지 중에서 입법 활동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8대 의회보다는 입법 활동이 좀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조했다. 네, 지난 8대 의회 의원 발의 제정 조례가 49건이었고 개정 조례가 40건으로 총 89건이었는데요. 네. 이번 9대 의회 1년 동안 의원 발의 제정 조례는 41건, 개정 조례는 44건으로 총 85건이었습니다. 네, 제정 조례는 8건 감소했고 개정 조례는 4건이 증가했는데요. 네. 하지만 개정 조례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에 이제 9대 의회 개회 초기에 홍준표 시장님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단체장이 조례를 이제 입법할 때는요, 입법 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을 둬야 됩니다. 반면에 의원은 5일 이상만 두면 되는데요. 이런 점으로 시장님이 의회에 제출해야 될 조례안을 의원에게 대신 청부 입법한 조례 건수가 7건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개정 조례안 44건 중에 7건은 아무래도 이게 시장님 대신해서 입법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가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제외하면 총 37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정조례도 8대 의회 40건보다 3건이 적은 수치가 되는데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재정조례와 개정조례 모두 작년보다는 좀 저조했다라고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조례들이 개정됐는지 분야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 리포트에서는 주민복지와 시민안전과 관련된 조례들로 좀 분류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도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제 9대 의회가 8대 의회보다는 이제 주민복지와 시민안전 분야의 입법 활동은 좀 진일보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8대 의회 의원 발의 제정 조례 49건 중에 복지 관련 조례는 5건, 안전 관련 조례는 4건이었는데요. 올해 9대 의회 제정 조례 41건 중에는 복지 관련 조례가 11건, 안전 관련 조례가 총 7건으로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제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조례가 좀 증가했다고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와 시민안전 분야에서는 입법 활동이 좀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조례가 있나요? 네, 일단 저희 리포트에서는 총 15가지를 선정했는데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한 3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제 뭐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제 해당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이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하면 대구시는 이제 결식 아동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요. 예. 또 중요한 점은 이제 배달 플랫폼을 연계해가지고 이제 비대면 주문 결제 시스템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안인데요. 이제 작년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네. 이제 행사에 주최자가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구시장에게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한 각종 사고의 예방과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동 청소년의 부모 및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조례인데요. 이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제 부모의 그 빚 대물림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전국에 80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당 조례안은 이제 만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이제 부모 빚을 상속받아 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자체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네. 자, 주민복지와 시민안전 분야에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조례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입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정 경쟁력을 견제력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 의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 정책을 위반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실현해야 되지만 하지만 또 중요한 점의 기능 중 하나가 집행기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고기관 통폐합 과정에서도 의원이 이제 행정을 대신해서 대리 입법을 한다거나 또는 조례가 이제 의결된 것 중에 뭐 공론 하나 논의도 없이 그 어르신 그 대중교통 무임승차 나이를 상향하는 조례안이나 시민 원탁회의 운영을 폐지하는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한 20건 가까이 이제 별다른 대안 없이 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시정 견제력을 잃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시정 질의와 5분 자유 발언은 어땠습니까? 네, 9대 의회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총 72건입니다. 지난 8대 의회의 62건보다 10건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시정 질문 같은 경우에는 20건으로 8대 의회의 25건이었던 것에 반해 5건을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도 시정 5분 발언은 좀 늘어나긴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조사 연구가 필요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답변을 받는 시정 질문에 감소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좀 감소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용 면에서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시정 질의와 5분 자유 발언 내용들은 어땠습니까?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집행부 견제 5분 발언과 그럼 또 이제 좋은 정책 제안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집행부 견제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총 4건이 있었는데 이 4건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그런 SNS 정치를 좀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별다른 논의와 가정도 없이 그 밀어붙이시는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소통을 해라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 및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촉구하는 내용과 또 대구 지역 주택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5분 발언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의원별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9대 대구시 의원들 가운데 어느 의원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까? 조례 제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영애 의원님이 총 4건으로 이제 가장 많이 조례를 제정 발의안 냈고요. 네. 재정 개정을 합산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신 의원님은 하병문 의원님이 이제 총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허시영 의원님이 총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태우 의원님이 5건이고요. 윤공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정 질문을 가장 많이 해서 총 4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육정미 의원은 조례 재개정 발의가 0건 없었는데 김종욱 의원, 김재용 의원과 함께 좋은 의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좋은 의원이라기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잘 수행했다라고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원들의 역할이 뭐 주민복지와 안전 그런 입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시정 견제라는 역할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조례를 몇 개를 발의했냐, 5분 발언, 시정질문 몇 개나 했냐기보다는 육정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 발의가 0건이긴 하지만 네.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 견제는 좀 잘 보여줬다고 판단되어서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제 남은 3년입니다. 대구시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1년 동안에 의원님도 인정하셨듯이 이제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시장님의 거수구 의회라는 오명을 좀 자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3년 동안은 이제 지난 1년보다는 더욱더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 실현을 힘써주시고 예. 이제 의회의 가장 기본적 기능인 하나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과 견제 역할에도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의회의 견제 또 감시 역할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대구 참여연대 좋은 정책 네트워크에서도 그럼 계속해서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해주실 건가요? 네, 저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목소리 내면서 그렇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예. 자, 9대 대구시의회 1년 평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좋은 정책 네트워크의 조영태 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22분) 지났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상담과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서한나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작년 10월에 개관했는데요. 주민들에게 양질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영유아 자녀와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러 교구와 함께 놀이 체험이 가능한 도담도담 놀이실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주무관 안지혜라고 합니다. 5층에 위치하고 있는 도담도담 놀이 체험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역할놀이를 하면서 상상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 체험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도 타고 볼풀놀이도 하면서 분기마다 달라지는 환경 구성에 따라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평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친구들이 단체로 저희 센터의 놀이 체험실을 이용하고 있고, 평일 오후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자녀를 두고 계시는 양육자분들이 아이 손을 잡고 같이 여기 체험 공간을 이용하고 계세요. 조혜민입니다. 주말에 애기랑 같이 자주 오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만질 수 있는 교구도 매주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 옥상에 가면 날씨도 더운데 이제 밖에 나가서 놀기 힘든데 위에 천막도 쳐놓고 모래놀이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장난감들이랑 다 모아놓으셔가지고 애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자주 옵니다. 주말에도 자주 오고요. 평일에도 일찍 마치면 좀 오는 편입니다. 교구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축이라서 깨끗합니다. 엄청 시설도 좋고요. 요즘 뭐 전부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좀 많아지면 부모들이 조금 아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난해 10월에 개관했다고요? 어디인가요, 위치가? 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성구 시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산역 근처에 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전 건물이 같이 쓰이고요. 옥상까지 있어서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아이들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기능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4층에 위치한 요리쿡 놀이쿡실에서는 매주 아빠 또는 삼촌과 함께하는 요리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름을 맞이해서 시원한 청 만들기를 진행했는데요. 현장의 소리 전해드립니다. 아빠랑 같이 요리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 제일 궁금한 거, 패션 루트부터 잘라서 우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자. 우리 향기 한번 맡아볼까? 향기 맡아봐. 상큼한 냄새 나요? 강사 유인순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패션 후르츠 파인애플 망고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랑 같이 있던 시간은 많지만 같이 함께 체험할 수 있던 시간은 적었거든요. 아빠랑 같이 와서 요리하면서 체험하면서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은 엄마랑 하는 수업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분들은 일단 직장에 다니시니까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빠를 위한 수업으로 준비했습니다.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변광무라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패션 후르츠청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마침 육아센터에서 요리 활동이 계획되어 있는 걸 보고 이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요리나 음식에 관심이 많은데 선생님들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아이도 기분 좋게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예, 6살 혜원이를 키우고 있는 윤경수입니다. 막내 딸이랑 같이 시간을 요즘 자주 못 보내다 보니까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랑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나이가 어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요리 교실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네, 대부분이 5살, 6살 되는 어린이들이 참여했는데요. 네. 서툴지만 열심히 아빠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재료 손질 이런 걸 도와주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양육에 좀 고민이 있는 분들, 힘드신 분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요. 2층에는 책도 보고 커피도 한잔할 수 있는 쉼터가 있고요. 3층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나 발달 지연 등으로 의심되는 영유아를 위해서 전문 상담사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네. 또 4층에는 장난감 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 나라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담당자를 통해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성구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저출산이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해서 가족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와 영유아의 정서적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많이 적은 형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성구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키움과 돌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심리검사와 개별 및 집단 상담과 함께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을 기획해서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우리 센터가 개관한 지 1년이 됩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육으로 지친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쉼이 있는 공간이자 원스톱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한 실내 공공 놀이터입니다. 아동의 키움과 돌봄의 공백 없이 육아 서비스 거점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요일에 하는 아빠와 요리하며 놀자. 그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아빠와 요리 교실은 매주 금요일 4시에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신청을 해야 되겠죠, 미리? 네, 맞습니다. 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함께 키우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질의 상담과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서하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9분 3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그간 잠시 답보 상태에 있었던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이 투트랙 전략으로 속도를 낸다는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이 대구시가 오는 2030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이 국군부대 4곳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이게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건가요? 예,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부대 이전 양해각서 체결 하나가 한 트랙이고요. 행정 절차가 또 한 트랙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투트랙입니다. 여기서 이제 행정 절차를 보면 대구시가 최근에 군부대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 이전 협의 요청서라는 거를 이 국방부에 제출했는데요. 네. 국방부가 이제 시가 제출한 요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설 기본 요구 조건을 검토하면서 이 부대 배치안도 작성하고 작전성도 검토하는 등 이 기부대 양여 사업 훈령에 따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이전 협의 요청서는 뭔가요? 예, 요 사전 이전 협의 요청서라는 게 이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자 이제 처음으로 도입한 방식인데요. 네. 지금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은 이제 이전 대상지를 지자체가 제시를 하고 국방부가 검토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설 요구 조건 작성부터 작전성 검토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지가 조건에 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전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적 이전지 선정 이전에 지금 하는 것처럼 시설이나 어떤 부대 배치, 작전성 검토가 미리 좀 이뤄지면 이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이렇게 시는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군부대 이전을 투트랙 전략으로 시행을 하면 착오를 줄이고 또 행정력 낭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20년 이상 걸리던 군부대 이전을 10년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대구시는 보고 있는데요. 대구시 관계자는 이 군부대 이전 투트랙 추진에 대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이 국방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인 만큼 네. 내년 초에는 최종 이전지 선정까지 가능할 거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가 추진하는 도심 군부대 이전이 지자체 주도로는 최대 규모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이전을 추진 중인 도심 군부대가 이 국군부대 4곳하고요. 미군부대 3곳까지 합치면 7곳인데 이들이 도심에서 차지하는 면적만 무려 201만 평이 됩니다. 네. 그래서 K2 군공항 이전 사업과 함께 이 군부대 이전이 이 대구의 미래 도시 지도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3월에 체결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됐던 대구시와 국방부의 양해각서 체결이 지금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고요. 그동안 대구 인근 시 군의 유치 경쟁도 지금은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 군부대 이전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의 입장은 뭔가요? 예, 지금 양해각서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이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가 이 양해각서 체결 협의와 행정 절차 추진을 동시에 하면 이전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놓은 겁니다. 양해각서 이게 대구시와 국방부가 하는 거잖아요. 네. 양해각서 체결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대구시는요,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이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을 해 왔는데 이 법적 절차는 물론 아닌데 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부대 이전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시화할 수 있어서 네. 이 사업의 주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이 명시되면 이 관련 부대와 같은 부서하고 업무 협조도 좀 더 소통이 원활해지고요. 네. 그런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제 네. 그 이전에 합의를 했다. 네네. 그런 뜻이네요. 네, 그걸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대구시는. 예. 네. 그런데 이게 연기된 이유는 이 시와 국방부의 좀 양해각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이에요? 예. 시는 이제 양해각서 체결하면 우리가 부대 이전을 공식화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네. 양해각서를 우선적으로 좀 체결하고 이전에 필요한 좀
세부적인 사안들은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 지자체의 좀 일방적인 부대 이전 요구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전을 공식화하는 양해각서에 사인하는 게 좀 꺼려지는 입장이거든요. 지금까지 국방부가 부대 이전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개의 군부대가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이라서 네. 국방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전 규모가 워낙 큰데다가 각 부대의 성격과 규모가 또 다 다른 점이 국방부가 이전을 주저하는 이유로 꼽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네. 육군 제2작사는 이 후방 지역 작전을 모두 총괄하는 지휘사령부고요. 제2군수사는 군수보급부대입니다. 그리고 54단은 지역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또 작전부대고 방공포병학교는 게다가 교육생을 배출하는 훈련기관이자 또 공군 소속입니다. 정말 성격이 다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 다른 성격의 부대 4곳을 한 곳에 이제 밀리터리 타운 형태로 통합 이전해야 하는 이 전례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깊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네. 국방부는 특히 양해각서에다가 군부대 이전이라는 단어를 명시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인데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는 우선은 이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쓰고 각 부대의 구체적인 수요에 따라서 나머지 사안들은 좀 결정하자 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는 대구시와 네. 또 좀 조심스러운 국방부의 간극이 느껴지는데 네. 아까 그 밀리터리 타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그림입니까? 예, 이번 대구시 군부대 이전이 군부대를 외곽 지역으로 그간 쫓아내듯 옮겼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자체와 군이 좀 협력해서 지역 발전하고 국방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밀리터리 타운 형태로 집약된 주둔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비군사적 주둔지인 군 간부 숙소는 군인 가족의 정주 요건을 높이는 이제 상생 복합 타운 조성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네. 특히 4단급 이하 부대를 개별 이전하던 과거와 다르게 대구는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를 포함한 육군 부대와 공군 부대를 통합하는 이 밀리터리 타운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보통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던 다른 사례와는 달리 네. 대구시는 이미 인근의 5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그런 색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시간이거든요. 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이 4단급 부대 이전에만 보통은 20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이게 만성수건 사업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2015년 경남 창원에서 함안으로 이전한 육군 35사단의 경우에는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무려 2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업 성패를 위해서는 좀 빠른 추진이 네. 필요하다 이렇게 대구시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군부대 이전 사업이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요, 대구 경책연구원이 이제 대구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직접 생산 유발이 10조 6,4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예. 여기에다가 이제 부가가치 유발이 4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취업 유발 인원도 6만 8천 명에 이를 전망인데 굉장히 큰 규모고요. 군부대를 가져온 지자체도 상당한 경제 유발 효과를 볼 걸로 기대되는데 유치 지자체는 매년 생존 유발액 4,600억 원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는 2,300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요. 네. 취업 유발 인원도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네. 밀리터리 타운 그렇죠. 답네요. 네, 예. 엄청난 거고 이걸 가져오는 지자체도 가져오기만 한다면 지금 지방 소멸 시대에 한 가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약간 그 지자체 경쟁이 약간 수면 네. 밑에 좀 가라앉은 상태다. 왜 네. 그런 건가요? 어쨌든 이 그 군부대 이전에 그 주도권은 뭐 대구시하고 국방부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구시와 국방부의 지금 입장 차이가 조금 난 상태에서 이게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너무 섣불리 앞서 나서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주춤한 거군요. 네, 좀 주춤해 있습니다. 예. 네. 끝으로 대구 도심군부대 이전의 의미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후적지는 이제 과거 군부대 이전 사례들처럼 단순히 뭐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이 아니고 이 도시 경쟁력을 좀 극대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될 전망이거든요. 예.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후적지가 이 주거지와 연접한 특성을 반영해서 시민들의 여가와 편의를 높여주는 대규모 공원하고 관광시설을 조성하거나 이 수성 알파시티처럼 첨단 산업시설이나 교육시설 같이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 대구 지역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가는 이 지자체도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의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사망자 19명, 실종자 8명, 또 대구 지역에서도 실종자 1명이 나왔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에서 일어난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인재라는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폭우에서 드러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송 참사의 경우는 인재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금강 홍수 통제소가 홍수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도 4시간이 지나도록 차도가 통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호강 부근의 제방도 허술한 관리가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특정 구역뿐만 아니라 하천 정비 일반이 위기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하천 정비가 행안부 소관에서 지자체 소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점으로 국비 지원도 끊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하천 정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현장 관리는 1차적으로 책임을 지더라도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침수 관련 법안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난의 피해라는 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더 먼저 찾아오기 때문에 재난 대응에 실패하는 것은 민생의 실패, 복지의 실패라는 점을 정치권에서 유념했으면 합니다. 네, 좀 이런 부분 좀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또 잘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가졌어요. 네, 러시아와 교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행보가 위험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라든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포탄 지원 압박 점점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요청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다 피하고 살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진영 국가 간의 연대 문제가 있고 또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한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서 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고 또 한 번 러시아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갈수록 행보가 더 제약된다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되 그 한도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제스처로서 직접 방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균형점을 찾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이번 해외 순방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한 게 지금 입길에 올랐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객 행위에 따라서 방문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요. 경호원이 16명을 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부인이. 그런데 호객행위 때문에 끌려 들어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경호가 뚫렸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그 경호원들을 사실 자의로 끌고 들어갔다라고 오히려 자의가 돋보이는 자의적인 부분이 돋보이는 그런 변명이 되고 말았던 것 같고요. 사실 이번 그 명품 구매는 자비로 했다면 그 자체로 비난받을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자비
라면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지출이 예전 정부부터 지금까지도 투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논란을 겪을수록 투명 공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은 남기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경호원 16명을 대동한 채 쇼핑을 했을 때에 다른 고객의 출입이 통제됐다고 하는 것, 이게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폐를 끼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까지 방문을 하지 않았으니까 예. 이걸 보면은 이제 이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좀 어울리지 않는 행보일 수는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편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행보에서 명품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뒤에 있는 행보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기회를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화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일주일 만에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네, 이 조사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전국 1,001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57%가 나왔습니다. 전주의 긍정평가가 38%였거든요. 예.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고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 1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해안이 있는 지역. 그러네요. 또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 중에 이제 14%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또 다른 14%가 외교 이렇게 부정평가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수 영향이 크다라는 분석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다만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가 했을 때 의문이 남아있는 게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와서 일본의 방류를 정당화해주는 그 날이 바로 7월 4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지난 조사에서 이제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는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전까지 한국 정부의 행보를 봤을 때 딱히 반대를 할 거다. 그런 기대한 여론은 또 많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6%포인트의 급락을 후쿠시마 사례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최근에 불거진 사안으로 봤을 때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논란의 영향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지난주 내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뭘까요? 네, 종전의 양서면 종점안하고 대안으로 마련됐던 강상면 종점안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적절하냐 논쟁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적절하든 간에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이번 종점 변경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민간 용역업체 두 군데가 공동 연구를 해서 종점 변경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인 2022년 7월에 양평군이 국토부에게 의견 요청을 받고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국토부가 이 강상면 종점 변경안 하나만 놓고 양평군에게 또다시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양평군이 한 20일 정도 지나서 2월에 노선 변경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답변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어떻게 노선이 변경될 수 있었느냐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토부가 경기도에 안내한 공문 내용도 좀 의문인 것이 이 내용은 사실상 원안 양서면 종점안에 대한 분석 자료를 깔고 있었고 강상면이라고 하는 명칭이 표기가 안 돼 있는 그리고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그 종점이 뚜렷하게 강상면이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 그런 지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합리적인 안인데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논의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절차적 투명성이 관건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사업을 백지화했잖아요. 이 과정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네, 보통 도로를 신설할 때는 그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서 도로를 신설을 합니다. 그렇다면 백지화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다면 장관 1인이 결단해서 백지화한 것은 이 과정에 대한 좀 적절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들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백지화할 때 거치지 않고 백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관 독자적인 결단이다라는 것을 원 장관이 강조를 했었는데 네. 그렇다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독자 결단이더라도 문제고 아니라면은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니까 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재추진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원 장관이 백지화를 해놓고 원 장관이 재추진하는 것 이것도 이상한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 장관 거치에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추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향후에 이제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선택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 혁신위원회가 공고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불발됐는데요. 그러자 31명의 민주당 의원이 자진해서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사실 민주당 이외에 국민의힘, 정의당 등의 의원을 합치면 120명 가량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 30명 이상이 여기에 추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결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론은 아니지만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체포동의안들이 가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참여한 의원들은 명백한 비명계 의원입니다. 그리고 비명계 최소 의원이 30명을 넘는다. 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는데 이건 좀 많이 나아간 시나리오긴 한데 이들과 친명계 사이의 균열이 심해진다. 그래서 탈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강력한 제3정당이 생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거꾸로 이제 이들을 규합시키기 위해서 친명계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또 고심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내 단합이 유지될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포인트로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탈당설뿐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조국 추미애 전 장관 등의 신당 창달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 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고 오늘은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는 날이죠. 네,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가족의 입시 비리가 드러났고 본인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기소 유예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검찰의 딜레마가 어떻게 해도 형평성의 시비가 나오고 비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정유라 씨 같은 경우가 기소 유예된 사례거든요. 네. 정유라 씨는 졸업 입학 재학에 걸쳐서 부정이 있는 그런 사례였었는데 조민 씨가 이번에 기소가 되면 정유라는 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조민 씨를 기소유예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도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이 통명여고 쌍둥이 사건이라든지 또 모녀 대필, 논문 대필 사건 이런 쪽에 연루됐었던 사건에서는 부모 자녀가 다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소유예를 하게 되면 조민 정유라 같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피해갔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도 욕을 먹는 사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검찰의 마지막 기준은 조 전 장관의 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제 본인 재판에서 자신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고 반성할지 말지 이 여부에 따라서 조민 씨 기소 유예 혹은 기소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주말 동안 많은 비가 내렸고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는 상황 판단 후 안전을 위해 이웃과 함께 신속히 대피하는 등 즉시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겠는데요. 또한 최근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적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낙석에 주의하시고 하천 수위 상승과 댐 수문 개방으로 인한 하천 하류 지역 침수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2023년 장마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장마 전선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기 때문에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장마는 평년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장마 기간에는 폭염이나 열대야 현상이 주춤하지만 올해는 하루 사이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일어나는 등 평년과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는 시점인 수요일 이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에 다시 한 차례 강수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가 장마철 평균 강수량이 이미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브리핑에서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40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지난해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2.2배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 북단과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상청과 KBS의 재난방송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그 자체로도 운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악천후시에는 언제나 속도를 20에서 50%로 낮추어 주행해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야 확보를 위한 전조등 반드시 켜야 하고요. 와이퍼 또한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빗물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세척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타이어도 점검해야겠는데요. 타이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적정 공기압 역시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꼼꼼한 차량 관리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4주년 제헌절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제헌절은 5대 국경일에 속하는데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념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태극기 개양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비와 바람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 태극기를 개양하지 않더라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됨을 기념하는 제헌절, 그 의미를 생각하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정보 클릭 윤가연이었습니다. 긴 장마에 대구 지역 곳곳에서 포토홀이 발생하고 있어서 운전자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포토홀은 아스팔트에 빗물이 스며들고 차량 무게가 반복되면서 도로가 움푹 파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빗물이 고이면 식별이 쉽지 않아서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타이어 손상뿐만 아니라 또 피하려고 차로를 급히 변경하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는데요. 포토홀을 발견하면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서 비상등을 켜고 또 보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신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